반갑습니다. 1년 전, 2016년 말이 생각이 나죠? 2016년은 올해하고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종합주가지수는 그 당시에 2000년 초반에 있었고, 또 분기별로 보면 2011년 이후에 매우 지루한 박스권에다가 4분기에 운동 조정이 나오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비관이 많았던 시기예요. 그랬죠? 정치적으로는 촛불 집회로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해임당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벌써 5년째 이어지는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면서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도 줄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과거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드디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다. 이런 생각이 사람들 머리에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5, 6년 동안 이어졌던 이런 박스권 장세가 우연한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인구 감소나 고령화나 아니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에 대한 경쟁력 약화로 옛날과 같은 고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작년 1년 전에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면서 자, 우리 시장이 이렇게 기관론 속에서 인구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아니면 대세 상승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일본의 실패 사례를 한국이 따라간다는 비관론이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했죠. 물론 1990년 이후 일본이 이렇게 니케이 지수가 장기 하락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본의 인구가 감소하고 일본이 고령화가 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반드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의 이유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럼 뭐냐? 중국이 80년 이후에 시장을 개방하고 동서평 공장 이후에 시장을 개방하고 세계 시장에 문을 여는 과정에서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를 뚝 떨어뜨리다 보니까 이제까지 세계 상품의 생산지 역할을 하고 있던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무역 경쟁력이 약화가 됐고, 그래서 부랴부랴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인건비가 싸고 위안화가 낮은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또 한국 기업들도 뒤따라서 옮기는 과정에서 공장들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옮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침체 국면이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이 20년을 잃어버린 세월하고 한국이 20년을 잃어버린 세월은 같은 현상이다. 인구로 보면, 인구라는 원인으로 보면 일본이 먼저 20년을 잃어버리고 뒤따라서 한국이 잃어버리게 되겠지만 환율 변화에 의한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면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같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께 표현해 주기 위해서
니케이 지수와 종합주가 지수를 이렇게 시기를 맞춰서 그려봤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한국 동란이 일어나면서 일본은 매우 가파른 주가 상승이 이어졌죠. 40년에 걸쳐서 대단한 고속 성장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한국 주식시장은 196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설이 되어 있지만 한국도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의 입구로 진입할 때 한국도 더 이상 상승을 못하죠. 그동안 그렇게 고속주행을 하던 한국 주가가 더 이상 1000을 넘지 못하고 5년, 10년, 15년, 17년 동안 1000을 못 넘고 이렇게 정체했죠. 이게 바로 잃어버린 20년. 일본은 내려올 때 우리도 계속 못 갔던 거죠. 다만 외환위기가 오면서 한국의 원화 환율이 800원대에 있다가 거의 2000원대로 올라갔죠. 원화의 환율이 떨어지니까 한국 기업들은 일본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였죠. 이때부터 삼성전자가 소니를 추격하고 현대차가 도요타 자동차를 추월하고 포스코가 신일본제철을 추격하고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일본의 조선업체를 추격하고 이런 환율 변화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한국은 중국보다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일본보다 조금 나아지면서 일본보다 조금 더 간다는 거예요. 실제 일본의 이런 침체가 인구 고령화나 인구 감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일본이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주가가 내려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런데 2012년에 아베가 집권을 하면서 통화 공급을 늘리는 아베노믹스를 썼죠. 물가 상승률을 2.0%에 맞출 때까지 돈을 계속 찍어 풀어라. 이게 아베노믹스의 글자죠. 그런 정책을 쓰고 보니까 20년 동안 하락하던 부동산 가격이 이로 상승했고 20년 동안 하락하던 주가가 상승을 했죠. 어떻게 상승했냐 하면 20년에 강력한 저항선인데 저항선 뚫어버린 거죠. 만약에 인구와 고령화 때문이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여태까지 경제학자들이 분석했던 인구론, 고령화론, 인구 동태학적인 이런 원인들이 전부 허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증시가 나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게 정체를 하거나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하고 이런 것은 주가 상승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겠지만 관계가 크게 관계는 없어요. 이거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난해 하도 신문에서 잃어버린 20년 저성장의 노말라이즈, 표준화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생각을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주가가 오르기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또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한국의 내수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성장률이 옛날처럼 6% 7% 나오는 성장률도 아니고 잘해봤자 3%. 거기다가 내수 경기,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는 이거 IMF보다 더 어려운 이런 시기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보면 전체 매출액 중에서 한국에 파는 물량은 10%가 안 돼요. 90% 이상을 해외에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익을 내서 주가가 오르려면 한국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해외 경기가 나쁘면 주가가 못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한국의 내수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세계 경기만 좋으면 삼성전자는 오르게 되죠. 삼성전자가 오르면 종합지수가 오르는 거예요. 21세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구조로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냐 하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상품을 생산을 해요. 그 제품을 한국으로 가져오지 않고 바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나 중동이나 이렇게 이동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생산도 한국과 관계없고 판매도 한국과 관계가 없어요. 한국과 관계하는 것은 그 기업이 얻은 이윤이 상장된 한국 시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결국 생산 판매가 한국에 전혀 관계없이 기업의 이익에 따라서 한국 주시장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20세기에는 주가가 오르는데 경기가 얼마나 좋냐, 또 체감 경기가 얼마나 좋냐, 이거를 따져도 이게 합리적이었지만 21세기에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내수 경기 나쁘다고 해서 주가 못 오른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또 한 가지는 한국 기업은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제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밀려서 옛날처럼 높은 성장은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했죠. 실제 지금도 그게 맞는 것 같죠? 지금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중국이 얼마나 지금 강력한 경쟁력인데 한국 기업은 옛날에는 고성장을 했지만 앞으로도 못.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강하게 이렇게 된 것이 이미 90년대 후반부터예요. 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이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경쟁력을 잠식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기업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웠죠. 어떻게? 중국보다 인건비가 싼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이런 곳에다 이제 공장을 세우고 또 상품을 사가는 유럽, 미국 뭐 이런 곳에다 직접 공장을 세워서 중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들은 과거처럼 국내에서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체제라기보다는 전 세계에 공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이런 글로벌 기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경쟁력이 강화되더라도 우리가 벗어날 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인구 감소, 고령화 이런 문제로 비관할 필요가 없어요. 또 내수 경기가 침체하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른다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중국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못한다. 주가가 못 오른다. 이런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주가가 오를 수 있느냐? 우리 기업들이 매출을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하고 있고 해외에다 공장을 지어서 해외에다 판매하는 이런 글로벌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가가 오르는 것은 내수 경기가 좋냐 나쁘냐가 아니고 세계 경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한국의 경제가 몇 퍼센트 성장하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기보다는 미국, 중국, 유럽의 경제가 내년도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과 지금이 달라진 점이 그거예요. 20세기 1999년 이전과 21세기 2000년 이후가 달라진 점이 그죠. 그럼 세계 경제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첫 번째는 미국 정부가 어떤 당이 집권을 하느냐가 주식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미국 정치체제는 사실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같이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제도예요. 왜? 자본주의라는 제도는 불평등을 기초로 만들어져 있는 제도이고 민주주의는 평등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같이 가고 있잖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 중에 하나죠. 그 이유는 공화당은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정당. 그래서 성장 우선 정책을 씁니다. 규제를 풀고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고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에너지와 같이 이런 소비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걸 좋아해요. 물가가 낮으면 모든 사람이 좋죠? 전체가 평등하게 좋죠? 그러나 물가가 올라가면 돈 버는 사람은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건 좋아요. 여기에 반해서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대표해요. 평등이죠. 평등을 가지려면 규제를 해야 되죠. 기업을 규제하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덜 버는 기업을 주고 에너지 가격, 물가가 오르면 안 되니까 기후협약에 적극 찬성하고 그래서 석유 가격을 못 오르게 하고 물가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이런 것들을 주 정책으로 하는 게 민주당. 그래서 미국은 공화당이 한 번, 민주당이 한 번, 공화당이 한 번, 민주당이 한 번. 성장과 안정, 성장과 안정, 성장과 안정. 이렇게 섬유처럼 짜져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아주 강력한 불평등과 평등을 조화시키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의 집권당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거를 보면 이렇게 돼요. 잘 봐두세요. 레이건 공화당 대통령 때 종합주가지수가 160에서 1000으로 쳤어요. 부시 공화당 정부에서 460이었던 주가가 2085까지 올라가요. 레이건 정부 감세 정책했죠? 부시 정부 감세 정책했죠. 클린턴 정부는 감세 정책 안 하죠. 왜? 민주주의, 평등을 얻어야 되니까. 부시 행정부는 도쿄의정서 기후협약을 깨버렸죠. 그리고 8년 동안 재가입을 안 했어요. 사인을 안 했어요. 트럼프 공화당 정부, 오바마 정부는 파리 기후협약에 참가를 했지만 트럼프 공화당 정부는 깨버린다고 공약을 하고 나서 실제로 깼죠. 제일 먼저 깼죠. 대통령 되자마자. 그리고 앞으로 8년 동안 기후협약 같은 거 절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도 역시 성장 중심 정책, 오바마가 열심히 만들어온 도드 프랭크법, 금융 규제 법안을 다 완화를 시키고 기업 감세 정책은 12월 달에 국회를 통과했죠. 석유 산업을 육성을 시키고 유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나기를 획책을 하죠. 이래서 우리나라 주가는 미국이 주도하는 성장 정책이냐 안정 정책이냐 성장 정책이냐 안정 정책이냐
성장 정책이냐 안정 정책이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크게 내리고 이래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가 성장을 지향하는 공화당 정부냐 안정을 지향하는 민주당 정부냐에 따라서 대세가 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될 세계 경제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G2에 해당하는 중국 정부의 흐름이 있어요. 중국 정부가 90년대에 위안화 가격을 뭐 5분의 1로 뚝 떨어뜨려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환율이 1,000원인데 이거를 10,000원으로 한번 원화 가치를 낮게 생각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수출이 잘 됩니까? 1달러에 5,000원 1달러에 5,000원 환율이 되면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잘 될 거잖아요. 중국이 90년대에 그런 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5,000원으로 환율을 만들면 중국하고 일본은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수출 물량을 한국에 다 뺏기게 돼 있죠. 90년대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중국이 이때부터 대단히 빠른 속도로 고속 성장을 했죠. 덕분에 중국이 너무 빨리 성장하는 바람에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었고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2008년까지 중국이 고속 성장을 했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고 금융위기가 오니까 중국 정부에서 돈을 잔뜩 풀어서 금융위기를 벗어났죠. 벗어났는데 2010년에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가 생겨나죠. 어떤 일이 생겼냐면 2010년에 기후 이상으로 시베리아 벌판이 시베리아 아니고 그 러시아의 곡창지대가 기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가 30도가 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건조해 가지고 불이 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에 있는 유럽의 곡창지대가 수확량이 30%가 줄어버린 거예요. 2010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의 이 곡창지대는 아프리카 북부 사막이라서 농사 못 짓는 땅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곡식을 수입에다가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곡물 수확량이 30% 줄어보니까 자국민이 먹기도 모자라. 수출을 금지를 했죠? 수출을 금지를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집트의 무바라크 정권이 붕괴가 됐죠? 40년 동안 독재를 하면서 말 안 들으면 총칼로 다 이렇게 하여가서 통제를 했는데 무바라크 정권 나갔죠. 리비아 카다피 철권 정권이 바로 무너졌죠. 여태까지 총칼로 이렇게 국민들을 통제하는데 한 번도 실패 안 했던 리비아 정권이 거기다가 알제리 정권이 무너졌어요. 40년씩 독재하던 나라들이 무너졌어요. 시리아가 그때 정치가 불안정해져가지고 반군이 시작한 이래 IS가 그때 생겼죠.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예멘 뭐 이런 나라들. 중국이 이걸 딱 보니까 이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요새까지 중국 국민들을 그 주구장막해서 철저하게 통제를 해왔는데 이 물가가 오르니까 하루아침에 이런 독재 정권이 확 무너지더라. 일당 독재가. 겁이 달컥 나니까 이게 성장이 최고가 아니구나. 물가 안정을 안 했다가는 공산당이 무너지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때부터 물가 안정에 주력해요. 통화를 평균 20% 정도를 이렇게 유지를 했지만 이때부터 통화량을 5% 이하로 확 줄이죠. 왜? 집값 못 오르게 하고 물가 못 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중국 정부가 리비아와 이집트 같은 꼴을 안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중에 돈을 확 줄여버리니까 나오는 현상이 이렇게 주택 신축이에요. 건설 경기죠. 주택을 돈을 많이 푸니까 주택이 확 건설이 들어갔다가
돈을 확 줄여버리니까 집이 옛날보다 작년보다 덜 짓는 이런 현상이 5년간에 걸쳐서 이어져요. 중국에 건축하고 있는 주택 면적이 1년에 매년 25% 이상 성장을 하다가 2010년 물가 안정을 위해서 돈을 줄이니까 이게 줄어가지고 이렇게 바닥으로 쳐져요. 바로 이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저성장이 일어나는 어려운 시기였어요. 우리나라 주가가 2011년부터 못 오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중국 하면 인구가 14억이잖아요. 이 인구는 미국 3억 3천, 유럽 5억, 일본 이런 2천을 합쳐도 9억밖에 안 되는데 그 9억의 1.5배예요. 선진국 인구를 죄다 합치면 그 인구의 1.5배가 중국이에요. 근데 주택은 인구 수대로 비례하니까 그 큰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건설 경기가 죽으니까 뭐 이렇게 사용할 때야 원유, 철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으니까 생산도 많이 하고 경기가 잘 나갔죠. 집을 안 지으니까 이게 다 이제 수요가 줄어들어서 원유 가격 하락, 철강 가격 하락, 이 물가들이 죄에 하락해 버리는 거죠. 철강 만드는 회사, 기계 만드는 회사, 화학제품 만드는 회사, 정유회사, 돈 빌려주는 은행, 죄다 경기가 어려워지죠. 이게 바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까지 이렇게 성장을 못했던 이유예요. 종합주가는 사실 이렇게 내려왔지만, 뭐, 건설, 철강, 화학 주가는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 대신, 뭐, 음식료, 제약, 뭐, 화장품 이런 게 올라가니까 평균에서 이렇게 수평이 나온 거지, 실제로는 이래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긴 기간의 침체를 겪어 있었는데 이게 중국 정부의 정책의 기본 골자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경제정책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해요. 옛날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12차 중국 경제정책은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인데 5년간이죠. 이게 물가 안정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2011년부터 5년은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이 자본주의 같으면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철저하게 이렇게 긴축을 했고 2015년 말에 중국 공산당은 제13차 경제정책을 질적 성장으로 바꿨죠. 이제 물가 안정은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질적 성장하자. 뭐냐 하면 여태까지 성장하느라고 앞뒤 안 보고 성장하느라고 환경도 황폐화가 되어 있고 또 그동안 도시에 와서 일하던 농민군들은 뭐 집도 못 사고 자녀들 학교도 못 보내고 자동차도 못 사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불만이 많다. 이 사람들도 이제 도시민으로 호적을 편입해서 집도 사게 하고 애들도 학교 보내게 하고 자동차도 사게 하자. 이게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차근차근 하자. 이런 정책을 바꾼 거예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가 제13차 경제개발 5개년인데 이 5개년이 질적인 성장이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15년의 중국 경제정책하고 2016년부터 20년 사이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중국 정부가 안정정책에서 성장정책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성장정책, 미국도 민주당에서 공화당 가면서 성장정책, 중국도 안정성장정책에서 질적성장으로 가면 성장정책. 이러니까 세계 경제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2020년까지 최소한.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동산 경기예요. 세계 부동산 경기는 17년을 주기로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해요. 언제부터 확인된 사실이냐? 1860년부터 조사된 사실이에요. 한 150년 전부터 세계 주택 가격은
오를 때는 계속 오르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하락해요. 그게 그 주기가 17년 주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한 5, 6년만 하면 그 기억이 남기 때문에 그리고 그보다 긴 기간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까먹어요. 이런 주기가 있다는 것 자체를. 1970년 이후에도 주택가격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 73년에 실질 주택가격이 급하게 올랐다가 조정받았죠. 그러고 나서 1990년까지 곧장 올라가죠.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대대 상승을 했죠. 세계 부동산 경기 호경기에. 일본이 이때 주택가격 주가가 많이 올랐고 1990년부터 세계 부동산 경격이 내리막을 걸었다가 길진 않았어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상승을 시작해서 2007년까지 여러분 경험을 했죠. 이거는 여러분 직접 봤죠. 이 시기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도 2000년 이때는 이제 외환위기를 겪었고 이때 대세 상승을 했죠. 2007년 이후에 주택가격 하락이 이제 금융위기로 왔고 그로부터 8년에 걸쳐서 유럽이 아주 망가졌죠. 유럽이 이제 은행이 리만에 투자했다가 망가지는 바람에 은행이 망가지니까 돈 대출이 안 되니까 빌려준 돈은 받고 신규 대출을 안 하니까 유럽이 굉장히 어려우면서 유럽의 건설이 위축이 되니까 유럽, 미국, 중국 전부 위축이 되니까 중국은 좀 살아 있었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여태까지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나라 고령화 때문이 아니고 주택 가격 조정 또 부채 조정이 한 8년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다시 세계의 주택 경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 집값이 오르니까 집을 지어서 팔면 돈이 되죠? 집을 많이 짓죠. 집을 많이 지으니까 집주인데 필요한 철강, 화학, 뭐 자갈, 시멘트, 목재, 석재 이런 자재들이 필요하고 그런 자재 만들려면 철강 만들려면 철광석 키워야 되죠. 실어 날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운송업이 필요하죠. 해운이 필요하죠. 배 만들려면 조선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 경기가 확 살아나는 이런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 세계 경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2016년 이후에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집권을 해서 성장 정책을 쓰고 중국에서는 5개년 경제 개발이 안정해서 성장으로 변했고 그리고 전 세계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의 주택 경기가 조정해서 성장으로 이렇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년 초에 주가가 저렇게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꼼짝을 않고 우리 국민들이 죄다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한국의 내수 경기 침체하고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경쟁이 처지고 이래서 한국의 경제 고성장 시대는 이제 끝났다. 주가가 옛날처럼 높게 오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5년은 대세 상승이 나온다. 5년 이상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대세 상승이 나오는 이유 세계의 부동산 경기가 2007년을 기점으로 2023년까지 17년 한 사이클인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동안은 이제 조정 국면이고 그 사이클 중에서 2016년부터 이제 2023년까지 이 사이클은 성장 국면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아진다. 두 번째는 중국이 12차 물가 안정 정책을 끝내고 16년부터 20년까지 질적 성장 정책으로 정책이 전환이 되어 있다. 세 번째, G1, 미국이 8년간의 오바마 안정정책을 끝내고 앞으로 8년
짧으면 4년, 길면 8년 공화당의 성장 정책이 시작이 된다. 이 세 개의 공통분모가 뭐냐? 세계 경기가 강력한 상승과 대세 상승 아니냐? 이런 얘기. 그래서 2020년 내지 2024년까지 이어지는 대세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망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주가를 그려서 여러분이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드렸죠. 미국 대형주 지수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2012년에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 그랬죠. 지금은 여기까지 와 있어요. 한 5% 정도 지금 접근해 있습니다. 5% 차이로 접근해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의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 전 세계적으로 주택을 짓는데 필요한 자재들, 제조업이죠. 서비스업도 아니고 제조업이죠. 기술주도 아니고 제조업이에요. 이 경기가 살아나는데 신흥국들은 주로 제조업이 발달해 있죠. 선진국은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고 금융이나 뭐 이런. 그래서 신흥국들의 주가가 작년 1월 달에 여기 있었어요.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올해 어디까지 온지 아시죠?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 고점을 잇는 이게 강력한 저항선이죠. 기술적으로. 가격을 기술적으로 분석할 때 2007년 고점, 2011년 고점, 2014년 고점, 2015년 고점. 그러니까 꿰는 이 직선은 주가가 올라가면 가다 들이받고 헤딩하고 떨어지는 이런 자리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거를 뚫어버리면 그 이후에는 강력한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죠.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바닥에 확 치고 내려가서 반등하는 둥마는 했는데 이 시점에서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뚫렸고 지금은 상당한 폭으로 올라와 있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아까 봤던 게 아까 여기 있었죠. 여기를 돌파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일만 남아있죠. 한국의 주가 지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주가 상승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미래의 주가를 미리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렸죠. 2016년 12월 27일에서 주가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8천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 이 그림을 그려서 보여줄 거예요.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 하면 과거 한센 경기, 세계 부동산 경기에 이 세계 부동산 경기 또 미국 공화당이 성장 정책을 썼고 중국이 성장 정책을 썼을 이 시기에 주가 상승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인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이거보다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천천히 갈 수도 있겠죠. 천천히 갈수록 올라가는 높이는 더 커져요. 경제가 성장을 하니까. 이렇게 전망했던 주가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바닥에서 이렇게 달러로는 이렇게 이제 미국을 외국인 관점에서는 달러로 종합지수가를 보죠. 이때는 이제 바로 여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갈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앞으로 이 주가가 이렇게 오른다. 원화로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죠. 그 이유는
앞으로 달러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화 강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화로 오르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이렇게 예상했던 주가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10년의 강력한 저항이고, 여기가 뚫기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인데 이거를 뚫고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2017년 연말을 기점으로 주가를 보면 종합지수가 이렇게 되죠. 그렇게 누워있던 주가가 저성장이 아니고 우리도 성장할 수 있다 하면서 위로 올라갔죠. 이게 월봉이에요. 이건 분기봉이고, 작년에 종합주가지수는 21.76%가 올랐어요. 그래서 2467에서 마감이 됐죠.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면서 끝나 있어요. 자, 이렇게 1년 지나서 이제 올라오고 보니까 이게 이제 이때와 같은 출발점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뭡니까? 이게 2013년 이때가 이게 뭡니까? 공화당이 미국 행정부가 공화당 부시 정부의 성장 정책과 또 중국의 성장 정책과 세계 부동산 경기 사이클이 성장으로 가는 그 시기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 세계 부동산 경기와 함께 이런 상승이 왔던 거거든요. 461, 2085. 자, 이때와 똑같은 조건이에요. 미국의 공화당 트럼프 정부의 성장 정책, 중국의 질적 성장 정책, 그리고 세계 부동산의 성장 사이클이 똑같이 겹치는 이 시기에 세계 경기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다면 이때의 이 모습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그 이 출발 신호예요. 여러분이 한번 차트를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습이 뭘 의미하는지. 정배열 초기잖아, 정배열 초기. 이평선 정배열 초기. 그것도 일봉도 아니고 주봉도 아니고 분기봉에서 이평선의 정배열 초기란 말이에요. 강력한 대대상승의 초기 신호예요. 근데 바로 이제 이런 상승을 통해서 보면 일본이 참 현명해요. 우리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베가 집권을 하고 나서 22년 저항이 이렇게 돌파되는 이 시점에 일본 아베가 폈던 정책 중에 정말 일본 국민한테 큰 도움을 준 정책이 연금개혁 정책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이런 20년의 이런 저성장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요. 물가가 안 오르니까. 주식은 절대 안 하고 채권만 가지고 있어요. 채권. 그래서 일본의 후생연금과 연금을 합한 그 국민연금을 합한 연금이 세계에서 제일 커요. 한 그 연금으로 보면 1,400조 원 정도 됐었죠. 그래서 이 채권이 아베가 집권하기 전만 하더라도 채권에다가 80%를 박아놓고 있어요. 왜? 안전하게 굴려야 되니까. 노후자금인데 이게 까딱 잘못 손해나면 이게 노후가 비참해지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주식을 안 사고 채권만 산 거예요. 일본 연금이. 일본 주식, 일본 채권 67%, 해외 채권 8%, 그 다음에 단기 금융에서 5%에서 80%를 사고, 주식은 꼴랑 20%만 갖고 금융을 했죠. 여러분의 생각과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안 사죠. 위험하니까. 주식 샀다가 노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아베가 2012년에 집권을 하고 나서 2013년부터 연금을 개혁했어요. 어떻게?
처음에는 채권 4%를 팔아서 주식으로 옮겨라. 2013년 중반쯤. 그러더니 2014년이 되니까 13년 11월이 되니까 채권 30%를 팔아가지고 주식으로 옮겨라. 이렇게 정책을 바꾼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탄핵을 당하고 물러났죠. 안 그래요? 아니, 국민들의 노후의 마지막 버팀목인 국민연금을 그것도 시험적으로 조금 하는 게 아니고 30%씩 주식으로 옮겨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저게 누구 노후를 망칠 작정을 하고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베는 2013년과 3년, 4년, 3년 말에 80%였던 채권을 50%로 과감하게 줄이고 20%였던 주식을 50%로 늘리고 대신 국내 해외 똑같이 55%씩 이렇게 했어요. 그래 놓고 여기서 이제 주식을 늘렸는데 2015년에 주가가 빠졌었죠. 뭐 한번 빠지면 뭐 5조 5조 엔도 손실이 나고 해서 저게 정말로 큰일 날 것 같다 그랬는데 지금 어땠습니까? 수익이 많이 나는 분기에는 한 분기에 10조 엔 이익이 나요. 10조 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전부 합쳐봐야 600조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성장의 기회를 중국이 강력한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중국이 옛날처럼 위안화를 다운시킬 수 없다. 중국이 이제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 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올라서 옛날처럼 경쟁력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다. 이런 거를 알고 아베는 돈을 풀어서 일본 돈값을 다운을 시키면서 이제 성장을 시키니까 앞으로 니케이 지수는 과거처럼 이렇게 성장할 거예요. 물론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고 있지만 니케이 지수 자체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니케이 지수가 올라가면 또 세계 주가가 올라가면 일본 노인들은 노란 거예요. 아베의 집권 하나로 해내서 그동안 힘들게 살던 일본 노인들이 노란 거죠. 일본의 젊은이들은 뼈빠르게 일해서 다 연금으로 내는 게 아니고 연금 얼마 내지 않고도 자기 노후가 넉넉하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왜? 주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 연금, 그래서 아베가 바로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20년 저항을 돌파하는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일본의 연금의 자산 배분 비중을 아주 혁명적으로 바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이걸 얼른 깨달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고 방식 자체가 인구 감소, 고령화 때문에 우리가 저성장이 나타난다 그러면 절대 이런 변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동안 20년 동안 우리가 중국 때문에 정체했다가 이제 중국이 물가도 오르고 우리하고 비슷해졌으니까 이제 중국을 거대 시장으로 해서 우리가 성장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바꾸면 이제는 위로 올라가는 시장이 보이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 연금들도 저렇게 주식 비중을 높여가면 연금이 고갈된다.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거는 주식을 운용 안 하고 채권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결국에 최근에 이런 경황을 보면 일본은 성공을 했죠. 그동안 주식은 위험하고 채권이 안전하다.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꿨어요. 국민들의 사고방식을 바꾼 거죠. 인구 때문에 우리는 고성장이 어렵다. 이것도 사고방식을 바꿨어요. 노후를 위해서 안전하게 자금을 운용해야 된다. 그래서 주식은 안 되고 채권이 투자해야 된다. 사실 채권은 물가 오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 사고방식도 이제 바뀌면서 극단적인 수비형 자금운용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바꾼 나머지 1400조 대였던 지금 일본 연기금은 1500, 한 500조 중반까지 올라와 있을 거예요. 앞으로 1년 지나면 이제 뭐 한 1700조, 또 한 1년 지나면 뭐 2000조 이렇게 올라가니까 앉아서 일본 국민들은 편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이거거든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때문에 우리 성장 못한다. 앞으로 계속 저성장이다. 옛날만큼 성장이 못 나온다. 이게 노후 자금을 해서 안전하게 굴려야 되니까 이건 채권이나 은행 예금에 넣어야 된다. 주식은 안 된다. 잘못된 패러다임이에요. 하여튼 1년 동안에 이런 변화로부터 이런 변화가 발생을 했죠. 그러나 지난 올해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특이한 현상도 참 많았어요. 주가 상승이 이 세계 부동산 경기 회복에 의해서 경기주를 중심으로 상승을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주가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 종목에 따라서는 연중 내내 어려운 종목도 많았어요. 그렇게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경기주가 예상 밖으로 부진했던 이유는 사실 중국이 지난 연말만 하더라도 통화 공급이 굉장히 강하게 성장을 해서 뭐 이런 수준으로 이제 갈 걸로 예상을 했고 중국의 부동산 경기도 뭐 약간 가격이 오니까 가격 안정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거로 생각을 했는데 하반기에 좀 변화가 있었죠. 시진핑이 제2기 집권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7월부터 9월까지 긴축을 상당히 강하게 했어요. 통화량을 확 쟀죠. 그러면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예상 밖에 평소에는 이 정도 이렇게 하락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급한 속도로 뚝 떨어졌고 그죠? 뚝 떨어졌고 이런 과정에서 중국이 이렇게 건설 부동산이 위축이 되면 반드시 철강화학에 영향이 와요. 그래서 3분기 들어서 철강화학이 상승 시점에서 못 가고 내려왔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월 달에 미국의 당대회를 끝나고 시진핑이 거의 재집권을 위한 준비가 마련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돼 있고 앞으로 이제 이로 올라가겠죠. 이 얘기는 2018년도에는 2017년에 내려왔던 것을 포함해서 더욱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미흡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술주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들이 버블을 이루면서 옛날에는 버블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5월경도에서 이제 ICO라는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돈을 내라 이렇게 하니까 비트코인이 수요가 늘어나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하자 이제 시세를 차익을 얻으려는 이런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버블이 됐죠. 이 버블 때문에 채굴 장비 수요가 늘어나면서 IT가 굉장히 강하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주가 상승이 IT 기준으로 상승을 하고 경기주가 가야 될 데서 못 가고 오히려 밀리고 이런 현상이 2017년에 나타났었고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수급이 완전히 꼬였어요. 수급의 스텝이 2017년에 완전히 꼬인 시장이다. 왜냐하면 원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가를 컨트롤할 때는 선물을 가지고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3개월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상이 외국인의 선물 거래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외국인이 선물을 팔면, 외국인이 선물을 팔면 판 선물은 투신이 사죠. 투신하고 증권이 사죠. 왜 삽니까? 프로그램 거래를 하기 위해서. 선물을 사면 주식은 팔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해요. 외국인이 선물을 사면 수신이
선물을 팔면서 주식을 사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외국인이 선물을 팔면 수신이 선물을 하면서 프로그램으로 주식은 파니까 주가가 내려가요.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을 사느냐 파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2017년 다른 해에는 대부분 1년에 두 차례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한 번 가고 또 팔고 가고 팔고 2017년에는 연초부터 이렇게 내려갔던 게 이쯤에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하반기가 되니까 더 내려버렸죠. 그러니까 투신권이 샀던 이 프로그램 선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프로그램 매도가 1년 내에 쌓인 거예요. 평소에 한 3만 5천 계약 되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올해는 3만 5천 계약이 넘어도 뒤집어지지 않고 7만 계약까지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하면서 지금 프로그램 매도 국면이 1년 내내 이어졌고 그게 지금 매도 꼭지에 지금 차 있는 거예요. 나중에 2018년에 외국인이 선물을 사서 올리면 수신이 선물을 팔면서 주식을 사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7년에 이게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고 또 어려웠던 부분이 국가지자체의 거래예요. 국가지자체는 우체국을 포함해서 국가와 지방자체 여러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 2004년부터 계속 주식을 사서 모아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관이거든요. 근데 2017년 5월이 되니까 이 국가지자체에서 전략을 바꿨던 것 같아요. 코덱스 200 그 ETF를 사면서 ETF를 1,000억 원치 사면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1,000억 원치를 팔아요. 물론 겉으로 보면 똑같죠. 펀드를 사고 주식을 팔았으니까. 그러나 주가는 주식 거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하락시키는 수급이 된 거죠. 이게 5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11조 원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특별하게 기관들이 사는 거 아니면 못 오르는 그런 시장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20년 주식 분석을 해왔지만 처음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ETF를 사면서 주식을 저렇게 많이 파는 것도 처음 있는 현상이에요. 또 한 가지 시장을 압박했던 요인은 개인의 주식 매도죠. 이거 왜 매도했습니까?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렇죠. 올해까지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20%예요. 대주주. 내년부터는 25%로 올라가요. 대기업. 올해까지는 대주주 기준은 거래소 주식 25억 원 이상 한 종목, 코스닥 주식 한 종목 20억 이상이었어요. 내년도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거래소 코스닥 똑같이 15억 원으로 낮아져요. 만약에 대주주가 되어 있는 사람이 단기 거래를 하면 세금이 33%가 붙어요. 양도소득세가. 양도세 30%에다가 지방세 10%에 세금의 10%에서 33%가 붙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샀다가 연초에 샀다가 연말에 팔면 1년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세금이 양도세 신고할 때 33% 띄고 신고해야 돼요. 이게 1년 이상을 보유한 주식도 2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5억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얼른 한 7억 원씩 팔아가지고 13억으로 낮춰야 되죠. 그러니까 주식 매도가 아주 특히 하반기 들어서 빗발쳤죠. 양도소득세 개정안이 8월 달에 시안이 나왔죠. 그때부터 이제 세무사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주식을 팔았고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12월 달까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12월 달에 이제 제가 블로그에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몽창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12일부터. 여하튼 11월 달부터 12월까지 개인들이 판 주식이 그러니까 양도세 때문에 판 주식도 있고 또 새로 산 주식도 있는데 이거를 사고 판 걸 합치면 6조 8천억을 팔았어요. 마지막 파는 날인 12월 26일 날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하루에 1조 5천억을 팔았어요.
그 전 거래일, 그 전 금요일에도 마찬가지. 한 1조, 한 3천억 팔았어요.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개인들이 주식을 몽창 파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17년 장세는 정말로 개인들에게 어려운 장세였어요. 외국인은 선물을 그냥 1년 내내 팔면서 프로그램 매도 유인했지. 국가지자체는 ETF 사면서 주식을 11조나 내다 팔았지. 개인들은 내다 팔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7년에 어려운 장세를 겪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급들은 해가 바뀌면 전부 뒤집어지죠. 뭐 이게 양도소득세 때 팔았던 이런 주식은 해가 바뀌면 다시 사도 괜찮아요. 또 종목을 바꿔서 분산해서 다른 종목으로 사면 뭐 전혀 대주주 관계없게 돼요. 외국인들은 선물을 몽창 팔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잔뜩 늘려놨는데 이제 선물을 하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에 주가가 하락했던 요인들은 상반기에 상승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수급 변화는 올 11월 달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죠. 금리를 올리면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 펀드, 주식 펀드 이렇게 이제 안정형, 또 수익형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채권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주식형으로 이동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채권형 펀드예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채권 가격이 오르죠. 물가가 하락하니까 채권 가격이 오르죠. 그랬다가 2016년부터 채권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제 빠져나오죠. 요거는 뭐 MMF나 뭐 CMA 같은 이 단기 금융이에요. 계속 늘다가 꺾여서 나오죠. 그 대신 주식은 계속 줄어들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내년 1년 내내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특히 이런 변화는 해외 펀드를 보면 아주 명확해요. 해외 펀드는 이제 채권도 뭐 브라질 채권이나 인도네시아 채권이 있으니까 팔진 않고 사죠. 주식형 펀드를 보면 이렇게 2008년부터 8년간에 걸쳐서 9년간에 걸쳐서 돈이 빠져나오다가 드디어 돈이 유입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렇게 쭉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수급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한편으로 올해 경기주 상승을 지연시키고 또 3분기에 반락을 시켰던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내년에 진행이 되느냐 이래요.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집 지으려고 땅을 사는 토지 매입 증가율이에요. 계속 증가하죠? 왜? 집을 안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집 필요한 건 당연한 거고. 이게 집 짓는 회사에 들어오는 자금이 줄어들다가 막판 11월 달에 증가로 돌아서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의 건설업 경기, 부동산 경기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는 기후, 그죠? 날씨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면 이 날씨가 하다가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2018년에는 중국의 올해 이 위축되었던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다시 뜰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뜨면 이제 경기 민감주들,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이 죄 뜨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의 인구, 중국의 주택은 미국, 유럽, 일본을 합친 규모의 1.5배예요. 중국만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느냐? 유럽, 유럽이 8년간 집값이 하락하다가 이제 상승을 시작하죠. 집값을 상승해도 건설은 그보다 또 한 몇 년이 늦어요. 그래서 과거 2000년에서 2007년 철강화학 급등할 때 유럽의 집이 이렇게 많이 지었어요. 그러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내 집 짓는 양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 기간 동안에 철강화학 건설 금융이 죄의 기운을 못 차리고 조정을 받았죠. 뭐 에너지, 태양광.
2015년이 여기고 지금 2014년이 조금 여기죠. 지금 아마 이쯤 올라와 있을 거예요. 유로존의 건설업 성장, 산업 생산이 지금 이렇게 평균으로 잡으면 이렇게 가다가 매년 동안 가다가 이제 천천히 고개 쳐들어 나오죠.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여기니까 뭐 옛날에 이만큼 필요하던 철강이 지금 이만큼밖에 안 필요하잖아요. 옛날에 이만큼 필요했던 철강이 지금 이만큼밖에 안 필요하잖아요. 바닥에서 지금 막 뜨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 이렇게 되면 수요가 에너지 수요, 철강 수요, 뭐 비금속 이런 수요 이런 수요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런 장기 성장 국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산업 생산도 이 부동산, 주택 건설하고 똑같이 따라가죠. 똑같이 따라서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 경기 회복기에 이런 성장을 해주고 부동산 경기가 죽으니까 이렇게 조정받았다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니까 이제 회복이 되는데 이게 2023년까지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세계의 경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조 PMI 지수는 지금 이 통계를 시작한 이후에 지금 최고치예요. 강력한 성장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최근 뉴스 보면 신축주택 판매가 2007년 이후에 최고로 많다. 한센 사이클이 이게 한센 사이클이에요. 이 사이클에서 여기까지가 한센 사이클이에요. 초기의 조정, 나중에 회복. 한센 사이클이 지금 이 조정 국면이 굉장히 길어요. 조정 국면이 길다는 것은 성장 국면이 크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신축 주택 주택 신축 착공 데이터인데 여기서도 보면 이게 지금 다가구하고 단독주택이 합쳐져서 나오는 데이터인데 다가구 빼고 단독주택만 보면 이 11월 달 주택 착공은 2007년 이때 빼고 가장 강력한 착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이 올해 잠시 위축됐다가 내년에 회복이 되고 유럽 27개국 국가 전체의 건설 경기가 지금 바닥에서 확 위로 올라서고 있고 그나마 성장을 하고 있던 미국이 가속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동산 경기를 뒷받침하는 원자재 수요는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여기에 2018년의 장세가 힌트가 있는 거예요. 2018년부터 2023년, 22년까지 적어도 이 기간 동안에 힌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작년에 전망했던 이 전망, 이 전망을 전혀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대로. 작년에 이게 그려놨던 이 주가가 계속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정과 동. 작년에 예상했던 것과 동.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2015년에, 2017년에는 가야 될 경기주들이 좀 못 가고 기술주들이 강력한 상승을 했는데 그게 이렇거든요. 2009년부터 반도체가 강력한 성장을 해왔죠. 성장해온 이유는 첫 번째는 스마트폰의 성장이에요. 스마트폰 가격이 거의 100만원으로 컴퓨터 가격에 육박하는데 이게 2009년에 1억 7천만 대를 생산해 팔다가 2015년에 14억 대를 판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인류 역사상 IT 제품이 한 해에 10억 개 넘게 팔린 거는 휴대폰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 스마트폰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도체가 이런 성장을 거쳤죠. 근데
2015년을 지나면 반도체 성장률이 2.3%로 뚝 떨어져요. 휴대폰 판매 성장률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수준이에요. 3%를 크게 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성장이 끝난 거예요. 뭐 또다시 다른 수요가 나온다고 해도 스마트폰만큼 많은 수요로 어떤 시장이 새로 생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이렇게 정체되는 구간에 마침 비트코인이라는 녀석이 2009년에 똑같이 생겨나서 이때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죠. 이게 오를 때도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받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아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장비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이게 디램 가격이 올라도 메모리 그래픽 카드가 올라도 상관없이, 왜냐하면 투자해서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상관없이 이거를 사서 이제 투자하는 게 늘어나면서 이런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비트코인 채굴, 이더리움 채굴 장비의 수요가 급증을 했고, 계산해보면 대략 PC 전체 판매량의 20% 정도 되는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에서 여기서 이제 주가가, 이게 둔화돼야 될 주가가 반도체가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던 거죠. 근데 어때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선물 시장 상장한 이후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죠. 원래 펀더멘탈이 없잖아요. 비트코인이 뭔가 상품을 교환하는 가격이 비싸서 오른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사놓으면 올라가니까 샀다가 오르면 팔아야지 이 생각으로 산 거잖아요. 이것을 가수요라고 얘기를 해요. 가수요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실수요는 사고 나서 안 팔아. 가격이 올라도 안 팔고 내려도 안 팔아요. 자기가 그냥 쓸 거니까, 내가 집 사서 살 거니까. 가수요는 뭐냐? 내가 쓸 생각이 없어요. 가지고 있을 생각도 없어요. 다만 가격이 오르니까 샀다가 나중에 팔아야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물량이 곧 파는 물량이에요. 이게 버블이에요. 팔 것을 전제로 사는 사람들이 끌어올린 가격이 버블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딱 맞잖아, 그게. 그래서 이게 하락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2017년 이후 기술주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강하게 성장이 어렵다. 무슨 4차 산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반도체를 얘기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에요. 메모리 수요가 또는 메모리나 IT 제품 수요가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아요. 이 시기에는 연간 10억대로 성장해가는 이런 스마트폰의 성장이 기술주 성장을 이끌었고, 여기서는 이제 가상화폐의 채굴 시장이 성장을 이끌었는데, 스마트폰이 이제 포화가 됐고 시장 성숙이 됐고, 채굴 시장은 버블이니까 단지 버블이 꺼져야 되고, 또 IT 주주들은 월드컵 열릴 때 경기가 강했다가 그 중간에 경기가 이제 바닥을 치죠. 왜냐하면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열릴 때 이런 디스플레이 수요나 메모리 수요나 IT 제품 수요가 가장 강력해져요. 봐야 되니까. 전 세계 인구가 봐야 되니까. 그 중에 올림픽보다는 월드컵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올림픽은 올림픽 하나로 끝나지만 월드컵은 그 해에 동계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세 개의 빅게임이 열려요. 그래서 대개 보면 2010년에 상승했다가 이게 월드컵 열린 해에 하락하고, 2014년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 조정받고, 2018년 갔다 조정받는 시기인데,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기술주가 올해처럼 강력하게 상승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경제가 성장할 때 경제를 이끄는 산업이 있어요. 첨단 산업, 굴뚝 산업이 있죠. 첨단 산업은 이제 정보통신이고, 굴뚝 산업은 주로 집 짓고 공장 건설하는 데 쓰이는 이런 산업이에요. 첨단 산업은 선도주가 반도체예요. 왜? 전자 제품을 만들려면 전자 부품이 필요하고, 전자 부품을 만들려면 반도체가 필요해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반도체. 그래서 맨 앞서가는 산업이 이게 선도주예요. 굴뚝산업은 집을 지어야 되니까 집을 지려면 철강 제품이 필요하고 철근이 필요하고 철근을 만들려면 철강을 재련을 해야 되고 철강을 재련하려면 철광석이 필요하고 철광석을 캐려면 철광석을 캐서 운반해야 되는 거예요. 캐서 운반하는 게 제일 앞에 있죠. 그래서 광산업과 이 벌크선 해운업이 업종의 선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부터 2016년 중국이 질적 성장으로 이제 올막하고 2017년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성장 정책으로 올라가고 세계 부동산 경제 회복이 되면서 첨단 산업, 굴뚝 산업 동시에 회복이 됐는데 2016년에는 굴뚝 산업이 훨씬 더 빨리 갔죠. 예를 들어서 이제 광산업 세계 3위가 글렌코어인데 이거하고 반도체 지수를 비교해 보면 반도체 지수를 확 따라잡았죠, 그죠? 반도체 지수는 조금 올랐는데 광산업 주식은 엄청 많이 올랐죠. 무려 3배 정도 추월하고 올라왔어요. 굴뚝산업의 선도주가 첨단 산업의 선도주가 3배 정도 올라왔다가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이제 2017년은 전반기에는 조정 나오는 게 당연하죠. 리듬이죠, 이게. 2017년 하반기에 이제 이게 그동안 꾸준히 올라왔던 IT주에 비해서 조정을 받았던 굴뚝주 선도주들이 앞을 치고 달려나가는 순간에 여기서 이제 변화가 있었죠. 첫 번째 변화는 중국이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3분기에 급냉했던 현상 하나. 또 한 가지는 더 비트코인 버블 붐이 생겼죠. 이 3분기 때. 그러니까 경기주들은 조정을 받고 반도체는 오르고 이렇게 됐는데 12월 시점에서 보면 중국의 경기 조정 요인은 끝났고 비트코인 상승 버블도 이제 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시 광산업이 위로 치고 가는 이런 장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2016년 초하고 똑같아요. 이때 금 가격이 제일 먼저 오르고 뒤따라서 이제 철강이 쫙 치고 올라가면서 나머지 철강, 화학, 뭐 에너지, 건설 이게 다 움직였는데 이 시기가 2016년 2년 터울을 두고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경기가 대단히 강력하게 성장을 해요. 보세요. 전 세계 주택 각 나라들이 어떻게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지 보세요. 지구 한 군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 전체 지구가 지금 이렇게 땅을 파기 시작하고 있어요. 숲진들하고. 이게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경기를 만들어낼지 여러분이 상상에 맡겨요. 상상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짓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게 광산이라고 그랬죠. 리오 틴토는 런던 시장에 상장이 된 기업인데 세계 광산업 1등 기업이에요. 빌리토는 뉴욕 시장에 상장이 된 기업인데 세계 광산업 2위를 가는 기업이에요. 글렌코어는 런던 시장에 상장된 기업인데 구리하고 철광석의 1등 이런 광산업으로 세계 3위에요. 연말이 되니까 얘네들이. 아르셀로미탈은 세계 철강 기업 1위이면서 광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포스코가 100% 오를 때 얘는 300%가 오르는 이런 기업이에요. 그런 속도로 속도 차이가 나요. 광산업 주가지수, 철강 만들 때 석탄이 필요하죠. 석탄 광업 주가지수, 철강업종지수, 구리 알미늄의 비철금속지수, 산업금속지수. 이렇게 광산과 금속산업이 상승한다고 하는 것은 아하 이게 세계 부동산 경기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보면, 이 모습을 딱 보면, 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부터 오는 세계 건설 경기가 이제 막 개화가 되고 있구나. 앞으로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거를 판단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난해 초에 여러분들께 전망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5년도 지난해 전망과 변함없이 이렇게 움직일 흐름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고 내년에도 내수 경기는 엄청 나쁘고 체감 경기는 IMF보다 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상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흐름을 이해를 하고 주식을 잘 투자를 하면 정말로 앞으로 한 2020, 빠르면 2022년, 늦으면 한 4년, 이때까지 이제 엄청난 이런 기회를 맞을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주가를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이것만 보죠. 이게 이제 한 3개월치 이렇게 놓고 보죠. 이렇게 길게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가 이런 관점에서 투자를 해요. 주식은 타이밍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렇게 오르는 주식 같으면 이렇게 오르는 수익을 통째로 먹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오르는 주식 갖고 여기서 망하는 사람들이 부직이 있어요. 이렇게 오는 주식 갖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그래.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왜? 여기는 호재가 있고 기업의 이익도 좋고 뉴스 보면 굉장히 안심스럽고 이쯤 내려오면 차트도 깨져 있고 악재 있고 뉴스 보면 뭐 주식 갖고 있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이게 차트로만 보면 여러분이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뉴스를 보고 주가가 움직이는 이게 떨어지는 속도를 보고 호가창에 들어있는 이런 주문 양을 보고 하면 절대로 이렇게 거래 못해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을 가지고 주식자들이 대부분 망하는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상승한 줄은 몰랐잖아요. 그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앞두게 되면 그러면서 대부분 하락을 한 거거든요. 상승을 앞두면 하락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하락하는 걸 보고 아 이게 기업이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팔아버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그럼 이때 더 올라요. 이렇게. 다음에 주가가 하락할 것 같은 주식은 오르기 전에 더 많이 오르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오르는 게 취해가지고 하락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오르지만 대부분 수익 내는 방법을 몰라요. 주가가 내려도 위험을 피할 방법을 몰라요. 단지 샀다 팔았다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우리 뇌 속에 엔돌핀을 분비하는 회로를 자극을 해서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도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서 한번 볼까요? 주식 보는 방법을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 이렇게 봤잖아요. 이렇게 본 거, 이것도 이제 많이 본 거고, 대부분은 3개월, 6개월짜리를 일봉으로 보거나 아니면 분봉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보는 방식을 이렇게 한번 바꿔봐요. 어때요? 가지고 가면서 팔 필요가 없구나. 여기니까 이거는 사는 자리구나. 이때 사라 그랬죠? 네. 그러면 이때 가지고 있는 줄 이때 쭉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타이밍이 없죠? 고점이 없죠? 저점이 없어요. 추세만 있어요. 이 모습과 이 모습의 차이는 똑같은 대상을 우리가 보는 방식만 바꾼 거예요. 보는 방법만. 그랬더니 이렇게 봤을 때는 고점과 저점이 보이고 타이밍이 보이고 악재와 호재가 보이고 수급과 심리가 보였는데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이 전부 없어지고 올라가는 방향, 올라가는 속도만 보이게 돼 있어요. 기업의 실적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주식을 연구하면서 뭐 이렇게도 연구해보고 저렇게도 연구해보고 이렇게 해서 실패해보고 저렇게 해서 실패해보고 이런 것을 종합한 결과 이제는 투자 방법을 정립을 했어요. 이렇게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어떤 기법, 어떤 투자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주가를 보는 방법을 올바로 해야 된다. 올바로. 보는 법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아무리 노력해도 헛거예요. 다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보는 걸 올바로 보면 주가가 움직이는 원인에 대해서 올바른 인과관계를 알게 돼요. 올바른 인과관계를 알면 그 인과관계에 의해서 올바른 목표와 올바른 전략을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올바른 전략을 실천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개월, 6개월 보다 지금 사서 한 달 후에 팔거나 아니면 사서 매일 들여다보다가 오르면 팔고 이런 전략이 아니고 주가가 한 해 상승에 그치지 않고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다섯 해 또는 10년, 20년 이렇게 길게 상승하는 대세 상승에서 수익을 얻으려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투자 방법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왜? 지금은 여러분이 보는 방법이 틀리잖아요. 대세 상승에서 수익을 얻는 부분은 대세 상승을 보는 법을 익혀야 돼요. 혼자서 하면 제 경험을 보면 적어도 15년 지나기 전까지는 제대로 보는 법이 안 보여요. 매매 차익이 보이고 제대로 보는 법이 안 보여요. 또 매매의 수익하고 투자의 수익은 처음부터 개념이 달라요. 사람들이 이걸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런 투자를 익히기까지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저는 한 20년 동안을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주식시장을 분석을 했어요. 10만 시장 이상을 이 시장 분석에 숨어있죠. 시장 분석, 기업 분석, 그리고 뭐 기술적 분석, 모든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이제 그렇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주가가 등락을 올바른 인과관계를 파악을 하고 적어도 시장을 보려면 한 달, 두 달 이런 게 아니고 5년 이상, 10년, 20년을 멀리 봐야 되고 또 이렇게 멀리 보는 전망에 맞춰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해요. 거기에 맞는 전략이 필요해요. 또 수익을 내는데 이거를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을 골라서 수익을 내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추구를 해야 되죠.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익히게 된다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이런 미국 공화당의 성장 정책, 중국 정부의 성장 정책, 그리고 전 세계 부동산 경기의 회복 기준은 이런 성장 국면은 정말로 대단한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고 우리 자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엄청난 찬스예요.
꿈만 같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오늘 강의 내용의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왜 주가가 상승하는지, 한국의 주가가 과연 내수와 환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이런 점들을 쭉 점검해보고 전략을 세우는데 이 내 전략이 이게 대세 상승하고는 좀 안 맞다. 정말 대세 상승 전략을 한번 취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가시면 돼요. 저는 이제 서비스를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투자 방법을 강좌로 만들어서 12강좌로 해서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이제 경험하고 했던 것을 최종적으로 10년 전은 완전 달라요. 10년 전에도 이제 제가 같이 투자 강의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때 이 투자 전략하고 지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모두 정리되어 놓은 게 이제 12강좌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직접 가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주라기 투자 클럽을 통해서 매주 이런 강의를 한 번씩 하죠. 한 3시간씩.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은 문자 강의, 그러니까 이 글로서 이제 이런 강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면 혼자서 하기 힘들면 여기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전문가 카페의 경우에는 클럽의 경우에는 여기에요. 1년 단위로. 뭐 단기가 아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또 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무료로 무료 회원에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지금 방송하고 있죠? 이 내용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신청 방송 강의, 오늘 같은 강의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강의는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글로 강의를 남겨서 여러분들이 퇴근하고 또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업의 심층 분석이라든지 종목이나 시장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필요한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여러분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투자 클럽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제 함께 늘 하면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의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투자 방법을 단기간에 속성으로 배우고 싶다. 난 지금 투자 방법이 대세를 익히는 투자 방법이 아닌데 20년 노하우가 집합된 이런 투자 방법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등록하셔서 여기에 강의가 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주식이 왜 중요한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제1강. 그 다음에 이 도박과 투자가 어떻게 차이가 있고,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이 제2강에서 소개가 됩니다. 제3강에서는 핵심 내용인 보는 법을 바꾸면 투자 결과가 달라진다. 그래서 잡음과 신호, 변동과 추세, 뭐 이런 요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의 투자 습관을 대세에 맞는 습관으로 이렇게 시각을 바꾸는, 인식을 바꾸는 이런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식 사는 법이 나오죠. 여러분이 주식 사는 법이 이제 어려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간단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수익이 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거래를 안 해요. 안심할 때 사고 불안할 때 팔아요. 안심할 때는 비싸고 불안할 때는 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할 때 싸고 불안할 때 파는 게 아니고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법이 제 4강에 강의가 되고, 그중에 가장 핵심 방법이 시가 3선 이런 아주 좋은 매매 기법이 소개가 되죠. 그 다음에 제5강에서는 투자 수익을 할 때 내가 이거를 몇 퍼센트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지 미리 계산하면 좋잖아요. 만약에 수학 공식처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기업을 선택할 때 기업의 펀더멘털 가치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의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일의 이익을 미리 계산하는 이런 내용이 강의가 됩니다. 여섯 번째 강의에서는 뭐 종목이 있어요. A, B, C 똑같은 사업을 하는 종목이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기업이 어떤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만약에 이거를 알면 10개 가진 종목에서 제일 나쁜 것을 하나씩 골라내면 좋은 것만 추릴 수가 있잖아요. 좋은 것을 추리는 방법. 여러 개 중에서 좋은 것을 가져가는 방법. 종목에서 제일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기업의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지, 어떻게 얻는지, 정보 얻는 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재무제표는 어떻게 보는지. 회계하고는 틀리죠. 회계는 그냥 숫자 그대로 상태를 보지만 우리는 숫자로부터 기업의 미래를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회계의 재무제표하고 투자의 재무제표는 달라요. 보는 법이. 오로 같네요. 그 다음에 기업의 값어치를 계산할 수 있으면 참 편하겠죠. 우리가 뭐 슈퍼마켓에 있는 물건처럼 기업은 이게 얼마짜리다 이런 거를 내 나름대로 가격을 매길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방법론을 제공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쉽게 투자하는 법은 성장하는 기업 투자예요. 1년에 20% 성장하는 기업이 계속 20% 성장한다. 그럼 당연히 20% 복리를 가는 거거든요. 가만히 놔둬도 20% 복리가 되니까 무섭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이게 제 10강이고 제 11강은 저의 회사 생활하고 관계가 깊은 이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에 중소기업에 근무를 했는데 공장 지을 때부터 들어가서 그 기업이 세계 시장 점유율 29%로 호스닥에 상장할 때까지를 이렇게 제가 직접 이렇게 경험을 했었죠. 그런 과정에서 기업이 투자를 해서 성공하기까지 어떻게 변화하는가, 또 그렇게 성장 기업을 어떻게 골라내는가 하는 그런 노하우와 설비 투자 턴어라운드. 그렇죠? 기업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하고 나면 바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 한 3, 4년은 굉장히 어려운 기간을 겪어요. 매출은 안 늘어나고 비용은 증가하고 적자 나고 그러나 이제 그게 제대로 가면 성공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주가 상승이 뒤따르는데 그거를 제 12강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적립식 투자, 또 투자하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운 걸 극복하는 방법, 배당주 투자하는 방법, 또 이게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지 켈리의 법칙 이런 다양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수익을 한 번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투자를 시작했으면 죽을 때까지 투자를 계속한다는 전제하에 그동안에 안 망해야 되잖아요. 안 망하고 꾸준히 복리로 늘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그런 원칙이 어떤 원칙이 있고 그걸 어떻게 이제 다뤄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켈리의 기준, 복리, 마법, 그 다음에 투자하면서도 이런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행복한 투자, 그 다음에 투자로서 자기 노후 준비라든지 자녀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를 제대로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마스터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요거는 이제 단기간에 이미 강좌가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간대로 짧은 시간에 익힐 수 있고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이제 누군가 가이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투자 클럽에 오셔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여하튼 간에 2016년을 기점으로 세계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17년 주기로 움직이는 부동산 경기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의 이제 조정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성장 기간이 시작이 됐고, 미국 정부가 성장 중심 공화당 정부로 바뀌고 중국의 경제 정책이 성장 정책으로 바뀌면서 전 세계 경기가 회복이 되고 주식시장이 대대 상승하는 기간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또 단기 매매하면 똑같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나 그런 단기 매매가 아니고 정말로 대세를 인식하고 그 대세에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전략을 짜간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2017년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요. 2018년에는 무술년이라 그러죠. 여러분이 뜻하는 것들 모두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 모두 발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런 가운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부자 되세요.